번개가 나무에 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볼트의 전류가 짧은 시간에 흐르면서 나무를 통과해요. 그런데 알멘드로 나무는 번개를 맞았으면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얘는 혹시 일부러 번개를 막는 거 아니야? 모든 생물은 경쟁을 하죠. 유칼립투스 잎에서는 기름 성분이 막 나오거든요. 아주 산불에 강합니다. 더운 날이면 주변 공기를 덮이고 불이 확 나버려요. 근데 자기는 껍질이 두꺼워. 불을 나버리면 다른 식물들은 못 살아. 하지만 자기는 버텨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번개 맞으면 끝나죠. 나무는 안에 물과 수액이 많아요. 번개가 나무에 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볼트의 전류가 짧은 시간에 흐르면서 나무를 통과해요. 물이 순식간에 끓어버립니다. 기체가 되면서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죠. 이 압력 때문에 나무가 폭발하듯이 갈라지거나 심지어 나무 껍질이 튕겨나가서 멀리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부가 일종의 섬유다발처럼 국수처럼 보이게 파열될 수도 있어요. 그게 라면 사리 같은 그런 모양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보통 나무의 종류나 크기, 또 그 안에 얼마나 물이 많느냐, 또 번개의 세기에 따라 나무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나무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가 완전히 터져서 비어있는 경우도 많죠. 대체로 소나무, 전나무, 포플러 나무는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무가 일부러 번개를 맞으려고 하겠어요. 또 나무가 번개가 어디 있는지 알긴 하겠어요. 번개는 나무에 극심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번개를 맞으려는 전략은 생존에 이롭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나무와 식물은 번개를 피하거나 맞았을 때 손상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겠죠. 근데 알멘드로 나무라고 있어요. 디프테릭스 올레이페라라고 하거든요. 스페인어 말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알멘드로 나무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인데 우리가 먹는 그 아몬드 열매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아몬드는 장미과 식물인데 그 알멘드로 나무는 콩과 식물이에요. 전혀 다른 식물이죠. 어디 사냐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어딘지 알겠잖아요. 중미 쪽입니다.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주로 그냥 빨리빨리 자라면서 목재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목재가 아주 단단해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재, 바닥재 이런 가구로 많이 쓰입니다. 너무나 크게 자랐기 때문에 열대의 참나무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50m까지는 뭐 쑥쑥 자라버립니다. 알멘드로 나무는 일부러 번개를 맞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번개를 잘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케 번개를 맞고도 잘 버텨요. 주변 나무는 불타 죽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는 혹시 일부러 번개를 막는 거 아니야? 알멘드로 나무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2025년 3월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2달 전에 뉴피톨로지스트라고 하는 식물학 저널이 있는데 여기 연구가 소개됐어요. 미국의 캐리 생태계 연구소의 에바 고라 연구소 팀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파나마의 마로 콜로라도 섬에서 번개 9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번개를 맞은 나무와 그 주변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된지를 관찰했죠. 그 중에 9건은 알멘드로 나무에 번개가 쳤어요. 그러니까 알멘드로 나무는 번개를 직접 맞았는데 잎이 부스스스 떨어지는 정도였고 무사했어요. 근데 알멘드로 나무랑 같은 높이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보통 번개를 맞으면 잎과 가지가 40% 이상 떨어지고 또 2년 안에 64%가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알멘드로 나무는 번개를 맞았으면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알멘드로 나무를 감싸고 있는 기생 덩굴 식물들이 있잖아요. 기생 덩굴 식물들이 죽어나갔고 알멘드로 나무는 더 깨끗해졌죠. 햇빛을 막는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덩굴들이 나무의 수관을 덮어서 빛을 가라막아서 성장을 방해하잖아요. 근데 번개로 전달된 강력한 전류가 덩굴을 감전시켜버린 거예요. 덩굴을 감전시켜서 제거해버렸죠. 심지어 덩굴을 타고서 주변의 나무들까지 커져서 보통 알멘드로 한 그루가 번개를 맞으면 그 옆에 있는 9그루의 나무, 수치를 따지면 9.2그루의 나무가 고사됐습니다. 덕분에 알멘드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이 나무가 사라지니까 햇볕을 온기에 독점하게 되잖아요. 덕분에 알멘드로는 다른 나무보다 평균 4m 정도 더 높이 자랐고요. 씨앗 생산량도 14배나 높았습니다. 알멘드로는 번개를 맞는 편이 더 나은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알멘드로가 일부러 번개를 맞는다고 저요 번개 때려주세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과학자들에게 관심 갖는 이유가 기후변화 시대잖아요.
번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알멘드로 같은 번개 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성질이 혹시 열대림을 복원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할 만한 수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딴 나무들은 다 사라질 텐데 알멘드로 남아나니까 산업화 이후에 1.5도 정도 올랐잖아요. 2도, 3도쯤 오른다는 걸 생각한다면 열대우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알멘드로를 좀 더 전략적으로 심어서 수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 있죠. 에바고라 연구팀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무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 소나무가 거기 막 심겨져 있는 거지. 소나무 씨앗은 되게 바람을 타고서 멀리 가버리잖아. 식물들은 자기 새끼도 옆에 두려고 하잖아요. 옆에 두면 자기의 경쟁자가 돼버린다고. 어떤 생명이 그러겠어요.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새끼가 자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도 멀리 가야 돼요. 자기에서. 그래야 자기 그림자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 주변에 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들 밑에는 작은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또 산불 나서 사라지고 나면 이 작은 것들이 쭉 자라고. 숲은 천이라고 해서 개척 숲의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죠. 덤불이 있다가 잠깐 관목이 있다가 이제 교목 생기고 교목 다시 딱 불 타고 나면 다시 또 잡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생물은 경쟁을 하죠. 공간이란 건 정해져 있으니까. 식물은 공간, 햇빛, 물, 양분을 두고요. 동물 못지않은 경쟁을 합니다. 그것을 알렐로패시라 그래요. 알렐로는 서로란 뜻이에요. each other 좀 내고 패시는 느낌, 역량 이런 거잖아. 심파시란 말 하잖아. 심이 같이 투게더만 심파시 같이 하는 감정이에요. 동감이죠. 안티파시 반대의 감정, 반감입니다. 알렐로파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에요. 다른 식물에게 작용하는 것을 알렐로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다른 식물의 발화나 성장, 생존, 번식을 억제하고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좀 다른 식물들이 잘 못 자라잖아요. 정말 봐보세요. 소나무 밑에는요 다른 식물이 별로 없고 그냥 솔잎만 쫙 있어요. 그만큼 그냥 강력한 화학물질이 내려온 거죠. 경쟁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자기만 독점적으로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알렐로패시예요. 호두나무는 유글론이라는 주변 식물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막 내보내요. 그래서 호두나무 밑에서는요 잔디나 다른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저희도 옛날에 집에 호두나무 하나 있었거든요. 호두가 열리는 건 좋았는데 이제 그 밑에는 정말 너무나 썰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들은 밭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놔두잖아요. 호두나무 밑에는 잡풀 뗄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소나무나 전나무들 그 수지 성분이 막 나오잖아요. 그 수지 성분이 다른 식물의 발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전나무 밑에는 다른 식물들 별로 없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유칼립투스 잎에서는 기름 성분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이 토양을 바꿔버립니다. 경쟁 식물의 발화가 막아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밑에 다른 식물이 씨앗이 딱 내려갔는데 이 씨앗에 그 기름들이 막 덮이면서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바라기나 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렐로파시를 잘 이해한다면 잡초를 제거하는 천연 제초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은요, 되게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주고 돼요. 아주 적은 양 갖고 큰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물론 구체적인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해결될 문제죠. 왜냐하면 식물은 항상 화학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피톤치드는 뭐냐면 항생제를 내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곰팡이들 같은데 피톤치드 내보내면 아주 나쁜 곰팡이를 죽이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피톤치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균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톤치드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피톤치드가 있는 환경에서 좋은 공기를 쐬고 거기서 또 많은 향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숲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은 다른 곤충들에게 안 좋다든지 다른 식물들에게 안 좋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들의 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베서 뭘 하는 거는 기껏해야 10,000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나긴 진화과정 몇억 년 동안에 10,000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나무는 사람들을 자기의 경쟁자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산에 가서 우리 산에서 잘 안 눕잖아요. 작은 나무들 말고 아주 높은 나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높은 나무들이 있는 데서 쫙 누워서 보시면 하늘이 마치 지도처럼 갈라져 있어요. 나무들이 막 있으면 나무들이 막 엉켜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용케도 나무들이 엉켜 있지 않고 살짝 정교하게 안 닿게 자기 경계를 주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 가지와 잎이 겹치지 않고 마치 퍼즐처럼 정교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간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크라운 샤이니스를 해요. 크라운은 왕관 같은 거잖아요. 나무들 제일 꼭대기를 또 수관이라 그러거든요. 수관을 크라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샤이니스는 부끄럽다는 뜻이잖아요. 샤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관 수줍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잘 정했죠. 나무들끼리 서로 수줍어서 안 닿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나 여자 좀 사귈 때 손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고 있잖아요. 그 앞까지만 손끝이 막 닿고 있는 뭐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 크라운 샤이니스입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나무들이 모르고 자라겠죠. 자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물리적인 마찰이 생기잖아요. 부딪혔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바람에 나뭇가지와 잎이 서로 부딪히면서 끝부분이 상하고 부러지겠죠. 반복적으로 서로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는 부분은 성장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간격이 유지되는 거죠. 서로 겹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잎들도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잎이 겹치지 않으니까 곰팡이나 해충이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가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화학신호나 성장 조절 물질로 경계 부분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딱 부딪혀서 부딪혔네 하면서 더 이상 안 자란다는 게 주류 이론이고, 새로운 이론은 뭐냐면 이 끝에서 화학물질을 내다 보니까 가까이에 뭐가 있네? 그 이쪽으로는 더 자라지 말아야겠어 라고 스스로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많이 봤거든요.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화렵수 림이 있는데 가보시면 되는데요. 열대우림의 큰 나무들, 열대지방 가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유칼립투스 그렇고, 너도밤나무라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강원도 가면 그것도 그냥 커다란 화렵수가 있거든요.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죠. 가무비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화렵은 아니지만 서로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 아주 높이 자란 소나무를 많이 보기는 어렵잖아요. 되게 낮게 자라기 때문에 우린 그런 현상을 보지 못할 뿐이지, 금강송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파리에서 받는 거예요. 촉각은 자기는 느끼거든요. 촉각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학물질이 날아가면서 누구 나타났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벌레들이 막 갉아먹으면 세포막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화학물질을 내보내죠. 첫 번째는 그 동물들에게 겁주는 거예요. 야, 이거 매운 거야 막 그런 거죠. 우리 양파 깨물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고추 막 씹었을 때도 매운맛 나잖아요. 고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매워. 씹어 먹은 다음에 이제 매운맛이 나게 되는 거죠.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멀쩡한데 양파 막 삿더미 싸놔봐요. 눈 안 매워요. 근데 양파를 썰면 매운 게 확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학 물질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에게도 경고를 주지만 자기 옆에 있는 이파리들에게도 경고를 줘서 야, 적들이 나타났어 뭐 이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식물 사이에서도 옆에 동료 나무가 좀 있구나, 더 가면 부딪히겠는데 이쪽으로는 덜 성장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는 연구가 있는 거죠. 뇌가 뭐예요? 감각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다시 신경 신호를 통해서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중앙 통제실이란 말이에요. CPU예요.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또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복잡한 행동이나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막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적들도 쫓아오고 우리를 쫓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CPU가 필요한데 식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신 분산된 방식으로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 잎, 줄기, 가지, 꽃이 각각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자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식물의 뇌는 없지만 빛도 느끼고 중력, 상처, 해충, 온도, 촉감 같은 자극을 감지해요. 화학 신호와 전기 신호를 통해서 몸 전체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어떻게 해요? 몸 전체의 정보를 전달할 때도 시냅스 사이에 화학 신호, 그 다음에 신경축을 가서는 전기 신호를 가잖아요. 식물도 그건 똑같아요. 뇌는 없지만 곳곳에서 감각한 것을 온몸에 전기와 화학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미모사, 파리, 지옥 같은 거죠. 누구 타면 촥 해 움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뇌까지 가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딱 그런 거예요. 잎이나 뿌리에서 감지한 스트레스 신호가 식물 전체에 전파되는 겁니다. 이런 신호 전달은 동물의 신경 신호와 비슷해요. 단지 뉴런이 아니라 식물 세포 사이에 전기 신호, 화학 신호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산된 신호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에 똑똑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움직이지 않는 똑똑한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식물도 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20-30년 사이에 식물도 생각해, 식물에게도 지능이 있다고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진 거죠. 두세 사람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둘만 해요. 식물, 신경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과학자인 스테파노 만쿠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식물은 뇌는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건 아니야, 식물도 모든 부분에 지능을 분산시키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람은 뇌의 지능을 모아두고 있잖아. 중앙처리 장치가 있는데 식물도 뇌는 없지만 이런 처리를
온몸에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식물 신경생물학을 하고 있죠. 또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읽은 책인데 식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식물은 알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니엘 차모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유명한 분이에요. 식물은 알고 있다.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식물은 알고 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차모비치는 식물은 빛, 냄새, 접촉, 중력, 소리 같은 감각을 이용해서 환경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빛도 인식하고 냄새도 인식하고 접촉도 인식하고 심지어 소리도 듣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적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한 형태의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또 호주의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인데요. 모니카 갈리아노가 있어요. 이분은 식물도 파블로의 개 실험처럼 조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 선택, 행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모사를 딱 건드리면요. 움츠리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장난을 딱 대는 건 사실은 얘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자꾸 귀찮게 자극을 하네? 움츠리면 되게. 반복해서 자극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접촉에 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입을 안 닫아버려요. 닫으려다가 말고 딴 이파리들은 아예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식물도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라고 모니카 갈리아노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테파노 만쿠스나 다니엘 차모비치나 모니카 갈리아노 같은 과학자들의 주장은요. 생각이란 개념을 넓게 해석할 때 식물도 정보 처리와 적응 행동의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는 지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같은 의식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식물이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자인 것은 정말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워킹 트리라고 하잖아요. 걷는 나무라고 합니다. 학명이 소크라테아 엑소리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아마존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일종입니다. 나무가 걸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지상근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근이 뭐냐면 뿌리가 우리 땅 속에 있잖아요. 얘는 땅 속에도 물론 뿌리가 있는데 땅 위로도 뿌리가 있어 이렇게. 땅 위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쭉 나 있는 거예요. 바깥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상근이라고 하는 이 지주뿌리가 땅에 넓게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근데 나무가 햇빛이 좋으면 그쪽으로 더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이쪽에 햇빛이 있다면 이쪽으로 나무 뿌리가 더 자라요. 그리고 햇빛이 엄청 뿌리가 슬그머니 죽어버려. 이렇게 받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뿌리가 여기까지 가고 이쪽 오게죠. 여기가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수십 센티미터 정도 이동합니다. 많이 이동하면 2, 3미터 정도까지 이동하죠. 근데 수십 센티미터 이동한다면 잘 모르지만 몇 미터만 이동해도 사람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집이 저기 있었는데 집 옆에 있던 나무가 훨씬 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밭에 경계가 있었는데 밭에 경계에서 10발자국 떨어졌었는데 이제 7발자국만 움직여도 와 있네. 이 나무가 걷는구나. 그래서 워킹 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자발적으로 위치를 막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뿌리가 재배열되면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는 새로운 뿌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치가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걷듯이 성큼성큼 발을 옮겨 다니는 건 아닙니다. 또 워킹 트리 말고 구르는 나무라 가지고 텀블 위드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 서부 사막에 식물이 씨앗을 퍼뜨릴 때 줄기째 뽑혀요. 줄기째 뽑혀서 바람에 굴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다리 가면 거기서 다시 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킹 트리 걷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식물의 놀라운 적응력이나 상승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여서 워킹 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많이 있죠.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식물이 맹그로브라고 있잖아요. 맹그로브가 뭐예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습지인데 염도가 높겠죠. 염분이 높은 습지에서 자라는 나무를 맹그로브라고 합니다. 땅속에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공기 중으로 뿌리를 내어서 산소를 직접 들이마십니다. 소금이 들어오면 식물에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잎과 뿌리에서 소금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입에다 소금을 저장해요. 저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입이 못 살겠죠. 노랗게 떨어뜨립니다. 소금을 들어온 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특정한 입에다 모아놔요. 입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염분은 낮아지겠죠. 또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맹그로브 씨앗이 바닥에 떨어져 잘 거잖아요. 여기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씨앗이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싹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엄마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단 싹을 틔워요. 씨앗에서 싹을 틔운 다음에 씨앗이 떨어져요. 곧장 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팀 뿌리라고 해가지고 밀물과 썰물에 잘
잘 견디고 넘어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뿌리도 있죠. 그러니까 맹글로브는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치를 공기 중에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싹을 틔운 다음에 씨앗을 떨어뜨리고 또 뿌리에도 버팀 뿌리란 걸 가지고 있어서 밀물과 썰물에 잘 버티게 했습니다. 또 호주에 있는 이 유칼립투스는 아주 산불에 강합니다. 웃긴 게 입에 휘발성 오일이 잔뜩 들어있어요. 더운 날이면 주변 공기를 덮이고 불이 확 나버려요. 근데 자기는 껍질이 두꺼워. 그리고 불에서 내부를 잘 보호해요. 그 불이 지난 후에 빨리 회복하죠. 더울 때 빨리 불을 나게 해주는 식물이에요. 불을 나버리면 다른 식물들은 못 살아. 하지만 자기는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불에 지상부가 타도 바로 새싹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ww. 한 게 있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 있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처럼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수목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와 곰팡이를 통해서 서로에게 연결돼서 정보와 영양분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물에 대한 정보, 양분에 대한 정보, 해충 공격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을 우드 와이드 웹, 수목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보통 거기는 중심에는요 오래된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이웃 나무에게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거죠. 한 나무가 공격을 받으면 신호를 보내서 이웃 나무가 미리 방어 체계를 준비시킵니다. 사람들만 www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www 우드 와이드 웹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식물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뿌리하고 곰팡이로 그 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바글바글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얘들 퍼져나가고 쟤도 퍼져나가니까 서로 일단 마주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같은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구나. 나무들끼리 서로에게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보를 줄 수 있죠. 여기 물이 있네요. 아, 그럼 이쪽에 물 좀 쓰실래요? 이쪽에 해충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서 야, 해충에 대비를 해야겠네. 나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죠. 다음엔 제가 정보를 주겠죠. www가 형성되어 있습니다.